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역대 최악의 관계로 평가받는 미중 양국이 건설적 대화를 통해 양국 정상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에너지 전환 선언 3년 만에 원자력 산업은 덩치가 작아진 건 물론 지역 경제도 함께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한울 3사 호기만이라도 계획대로 추진하는 등 탈원전 속도 조절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에 위치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하는 등 남북 관계가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남북 경협 관련주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방위산업 관련주들의 상승세는 가파른 상황입니다.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이 결국 시장에서 퇴출당했습니다. 특히 메디톡신은 메디톡스의 연간 매출 약 40%를 차지하는 주력 제품이어서 회사가 입을 타격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겠습니다. 정보경입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는 빠른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코로나19 2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맞서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미국 선물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투심 위축되면서 코스피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또 한편 우선주 급등 현상 국내 증시에서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국내 최장 기간인 10일 연속 상한가 기록을 세운 삼성중공업 우선주 오늘은 거래가 정지된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장에만 SK증권 우선주, 한화 우선주 등 12개 우선주가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앞서 헤드라인 뉴스에서 전해드린 대로 메디톡신 허가 취소 소식에 메디톡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뜨거운 하루였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시죠. 코스피 지수 확인해 보시면요. 2137.59포인트 0.16% 내리면서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시죠. 오늘 하루간의 흐름도 살펴보시면요. 2143부터 2122까지 쭉 미끄러져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오전 10시경에 상승 전환을 하기도 했지만 다시 파란불을 켰습니다. 현재는 오전보다는 낙폭을 조금 줄여가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시죠. 네, 수급 상황입니다. 개인은 어제 이어서도 오늘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164억 원 매수를 해주는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고요. 외국인이 1,800억 넘는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시죠. 네, 시총 상위 종목들입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시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모두 파란불을 켠 가운데 셀트리온만 소폭 오르면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최근 변동 장세 속에서도 개인들에게 믿을 수 있는 종목이라는 이미지를 줬는데요. 어제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오늘은 0.6%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셀트리온은 유일하게 5위까지 종목 중에서 빨간불을 켜주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소폭 오르고 있고요. LG화학도 오르고 있고 삼성 SDI는 내리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1.14% 오르고 있고요. 26만 원 중반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보합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시죠. 네, SK, LG생활건강, NC소프트, 현대모비스가 파란불 켜고 있고요. 현대차는 보합권입니다. 현대차는 2차 협력업체가 경영난 악화로 사업을 포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현재는 주가에 큰 영향 없이 10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상승 전환을 해서 오르고 있고요. 739.7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시죠. 네, 하루간의 흐름입니다. 등락을 반복하면서 오늘 종일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743포인트에서 733포인트까지 쭉 밀려 내려갔다가 상승 반등에 성공한 이후에는 오름세를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시죠. 네, 오늘 수급 상황은 코스피와 방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매수에 나서주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의 매수 물량은 1,6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다음 살펴보시죠. 네, 시총 상위 종목들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같이 내리고 있고요. HLB가 3% 넘는 조정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알테오젠 9%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25만 8,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젠도 내리면서 10만 원 중반대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시죠. 6위부터 10위 종목입니다. 펄어비스가 빨간불 켜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은 내리고 있고 KMW가 소폭 올라주면서 6만 원을 회복해내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넥신, SK머티리얼즈, 휴젤, ABL바이오가 빨간불 켜고 있고요. 헬릭스미스는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SK머티리얼즈는 초고순도 불화수소 가스 양산을 시작했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요. 또 ABL바이오도 SK바이오팜의 상장으로 수혜를 입으면서 오늘 시총 15위까지 이름을 올린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시죠. 네, 원달러 환율입니다. 1209원 80전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0.34%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 관련한 고민 상담 보내주시면 잠시 후 2시 50분부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장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 화웨이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올해 스마트폰 감산에 나서죠. 미국 정부가 지난달 화웨이를 겨냥해서 제재를 강화하다 보니까 스마트폰에 들어갈 반도체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인데요. 이게 화웨이에게는 악재지만 국내 스마트폰 업체에게는 반사이익이 기대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우선 그 미국의 어떤 화웨이 제재가 지금 숫자적으로 나타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스마트폰 업체들의 수혜가 좀 예상이 될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4월에 봤을 때 삼성전자를 제치고 이 세계 1위 스마트폰 판매 브랜드로 올라선 게 화웨이인데 이 반도체 쪽에서의 미국의 어떤 제재가 나와주면서 이제 시장 판도가 좀 많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이 부분을 그 전부터 좀 예상을 했었지만은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어떤 기회이지 않을까 여기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거래처의 조달 계획을 변경한다라는 부분을 좀 전달한 상황인데요. 한 전자업체 같은 경우는 올해 1월만 하더라도 이 화웨이로부터 스마트폰 2억 4천만 대 정도의 그 해당하는 부품을 주문받았지만 이번 달 초에 10%만큼 주문 규모를 줄이겠다라고 통지를 좀 받았습니다. 이 조달 계획을 반기 중에 변경하는 것은 이례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른 반도체 업체 한 간부도 얘기를 빌으면 지난달 중순에 미국 정부의 화웨이 제재가 발표 나온 직후에 화웨이로부터 올 3분기 부품 구매가 계획에 비해서 20% 줄어들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당초 화웨이는 이 연말 발매 예정인 이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우리 이번 달부터 양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 하지만 이 복수의 해외 부품 업체들이 일단 이 별도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는 생산을 그만두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부분을 전했습니다. 우선 미국의 제재로 화웨이가 반도체 조달처를 바꿔야 하는 처지에 놓여지면서 이 스마트폰 설계 역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좀 분석이 되고 있고요. 이 화웨이는 화웨이 자체적으로 설계한 어떤 첨단 반도체 대부분을 대만 파운드리 업체인 TSMC에 위탁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 제재로 인해서 미국산 장비를 이용해 만든 반도체의 화웨이 수출은 오는 9월부터 금지되기 때문에 이 화웨이가 TSMC로부터 반도체 조달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이미 TSMC는 미국 제재 이후에 화웨이로부터 신규 수주를 좀 중단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화웨이가 향후 대처에 조달처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 5G 스마트폰 같은 이 고급 기종을 중심으로 어떤 그 생산하는 데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현재 봤을 때도 이 스마트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좀 정체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5G 스마트폰 수요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5G 스마트폰 쪽에서의 전 세계 스마트폰 업체들은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부품 업체들은 올해 화웨이가 5G 스마트폰은 약 1억 대 생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는데, 이 미국 제재에 직면한 이 화웨이가 대만의 반도체 개발 설계 업체죠, 램파 가게 등을 통해 지금 반도체를 조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부품 확보가 좀 불안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 있어서 좀 다른 여러 가지 봤을 때도 우여곡절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그 하웨이의 스마트폰 출하 대수 전망치는 기존 2억대에서 지금 10%로 지금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는 상태고, 내년 이후에 어떤 기술 로드맵에 1년 정도 정체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월간 기준에서 하웨이가 1위를 차지한 것은 삼성전자의 주요 해외 시장 판매가 부재한 영향도 한몫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중국 스마트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회복이 됐긴 하지만 삼성의 갤럭시 20 판매는 좀 부진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봤을 때도 인도의 코로나19 봉쇄 등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좀 분석입니다. 이 중국 정부의 어떤 산하 통신연구원에 따르면은 이 4월에 중국 휴대전화 판매량은 4,170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2% 좀 증가했다는 부분을 밝혔는데, 이 올해 들어서도 중국에서 월간 휴대전화 판매가 늘어나는 것은 처음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작년 5월부터 시작된 미국의 제재로 이 하웨이는 해외 시장에서 좀 고전하고 있긴 하지만 이에 반발한 중국인들의 애국 소비 성향이 짙어지면서 하위의 자국 시장 입지는 더욱 강화되는 게 눈에 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위의 1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우선 39%로 전년 동기에 29%보다 10%가량 높아졌는데, 하지만 역시 이런 미국의 어떤 미국의 조치와 함께 국제사회에서 하위가 고립되면서 이 무역 보복 카드를 꺼내면서 어떤 지금 중국 반격하는 모습이지만 지금 현재는 녹록치는 않다라는 부분이 지금 의견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추후에 봤을 때도 캐나다 쪽에서의 문제가 지금 하위의 부회장이 멍완저우죠. 이 멍완저우와 이 캐나다와 갈등이 깊어지면서 이 어떤 캐나다산 수입 금지를 중국 쪽에서도 또 꺼내들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 캐나다 쪽에서도 캐나다와의 또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기에는 중국 쪽 같은 경우에도 또 미국과의 어떤 대립 쪽에서 불리한 상황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중국 정부가 하위를 지원하는 점에서 봤을 때는 약간 좀 한계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스마트폰 업체, 특히 삼성전자와 LG전자 이런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이런 다른 글로벌 쪽으로 시장 점유율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나,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LCD 이야기도 좀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한국과 일본의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줄줄이 액정 표시 장치 사업에서 손을 떼고 있잖아요. 기업들의 탈 LCD 행보가 이어지면서 중국 업체 LCD 점유율이 더욱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LCD 시대는 저물고 OLED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걸로 봐도 될까요? 네, 우선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슈가 좀 상반되게 오히려 우리나라와 일본이 LCD 사업을 철수하면서 중국 쪽으로의 반사 이익이 지금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LCD가 특별한 OLED로 가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LCD 산업 자체는 몇 년 전부터 계속 하향산업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일본의 파나소닉 그리고 우리나라의 삼성 디스플레이가 LCD 사업 철수를 전부터 좀 밝혔고요. 특히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국내 TV용 LCD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쓰비시 전기 같은 경우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자회사인 웨코 디스플레이 테크놀로지의 이 방막 액정 표시 장치죠. 이 TFT LCD 모듈 생산을 종료한다고 좀 발표했는데, 수년 전에 대형 LCD를 시작으로 생산량을 감축해오다 어떤 완전 철수를 결정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회사 측은 어떤 생산 중단의 배경으로는 사업 환경 변화를 좀 들었는데, 중국 업체들의 저가 LCD 공시에 따라서 가파른 판가락으로 수익성이 좀 악화되는 부분이고요. 또 역시 제품 경쟁력을 더 이상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판단이겠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 기업들의 어떤 탈 LCD죠. 탈 LCD 행보가 이어지면서 이 중국 업체들의 LCD 점유율은 더 가파른 속도로 지금 상승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 중국의 LCD 시장 점유율은 작년 48%에서 올해 56%까지 오르고 있고요. 2025년에는 70%가 넘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LCD 시장 점유율은 작년 21%에서 올해 13%로 떨어지고 2022년에는 2%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LCD 패권을 진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일본 기업이 집중되고 있는 OLED 기술에서도 빠른 속도로 지금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기업들 말씀드리면 보시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이런 국내 TV용 LCD 생산을 중단하는 부분인데 그런 점에서 오히려 좀 주가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더 커지지 않나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애플의 아이폰 12번째 시리즈 또 맥스 이런 스마트폰 쪽으로의 집중을 더 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럴 때 OLED 사업 쪽에서의 투자를 더 감행한다는 점에서 봤을 땐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오히려 주가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지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LCD TV 패널이 수요가 감소되면서 LCD 디스플레이의 계속 적자에 대한 지속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당연히 LCD 생산을 중단하는 수준으로 가겠죠. 이 부분은 시장에서 예상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을 실행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적자 타입에 대한 구조가 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의 좀 주가를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 있고요. 오늘의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이 대규모 금융과 재정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글로벌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4번째 경기 부양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과연 그 어떤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또 미국 경제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게 될지도 말씀 여쭤볼게요. 네, 4번째 경기 부양책을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불리한 선거 구도도 바꿀 수가 있고요. 경기를 좀 자극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1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6월 4일 날에는 신속한 SOC 투자를 위해서 대통령령에 또 트럼프가 서명하기도 했는데요. 그동안에 인프라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까다로운 환경 인허가 과정을 거쳐야만 했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공공사업을 추진할 때 환경 인허가 과정이 생략할 수가 있게 됐는데요. 이 때문에 도로나 공항, 에너지와 같은 기존의 인프라뿐만 아니라 5G 통신망, 브로드밴드 쪽에도 이제 속도를 낼 수가 있게 됐습니다. 문제는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어떻게 나오느냐는 문제인데요. 11월 3일 날은 대선과 더불어서 상하, 양원의 선거도 같이 치러지게 됩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건설에 찬성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래도 1차와 3차 부양책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라든지 개인을 지원하는 안전망이 핵심이기 때문에 경기 부양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면에 대규모 SOC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은 모두 부가가치로 연결된다는 가정하에서 보면은 미국의 GDP는 4.7%포인트 정도 끌어올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미국 전역의 학교에 초고속 인터넷망이 깔리게 되고요. 또 교통망까지 전개가 된다면은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무인택배,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다양한 비즈니스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가가치 효과도 더 크고 주가 상승도 시작이 되면은 진짜 빨라지지 않을까 보십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중국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중국 정부가 코로나 승리를 선언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수도인 베이징에서 코로나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대응 수준을 2급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베이징의 코로나 사태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가요? 네, 어제까지 베이징에서는 15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신파티 농수산물 도매 시장을 다녀왔거나 이들과 접촉한 2차 유행이 진원지가 되고 있는데요. 신파티 시장이 위치한 펑타오 같은 경우에는 전시 상태가 선포가 되어 있고요. 방역지휘본부가 설치가 됐고 또 무장경찰뿐만 아니라 생화부대가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치 우한시 초기 바이러스가 전파됐을 때와 같은 살벌한 분위기인데요. 신파티라는 것은 새로운 발상지라는 의미입니다.
공교롭게도 2차 유행 진원지가 되면서 13일부터는 전면 폐쇄가 됐고요. 현재는 베이징 같은 경우는 7,500개 지역이 폐쇄가 됐고요. 10만 명의 감시인이 투입되면서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이동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사태가 중국의 코로나 종식을 선언한 직후에 발생하다 보니까 중국 지도부와 시민들의 충격이 좀 클 것 같은데 현재 반응은 어떤가요? 네, 6월 15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상사태 선언과 더불어서 시 주석의 67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6월 15일 시 주석의 생일 같은 경우에는 기일이 돼야 되지만 해외 중국 학자들 사이에서는 징크스가 있기 때문에 13일 금요일과 같은 불길한 날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사건이 터질지를 관심 있게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과거 시 주석이 취임했던 2013년 생일날에는 황금날이었는데요. 중국 축구협회가 시 주석의 유일한 취미 축구 경기를 열어서 환심을 살려고 태국 대표팀을 초청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국 대표팀이 태국에 1대5로 대패하면서 중국 축구 역사에 5점을 남겼고요.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증시 버블이 생일날 터지면서 3주 동안 무려 32%나 주가가 폭락했고 1억 명의 주식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6천조 원이 사라지면서 원망이 상당히 컸던 그런 충격적인 날이었습니다. 또 이듬해인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생일날 시진핑을 정면으로 비판했는데요. 유아 독선적 권력 유지는 매우 위험하다. 그런 지도자는 한심한 말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따끔한 충고도 있었고요. 2018년 65번째 생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중국 관세 25%를 발동한 날입니다. 올해도 관료들 같은 경우는 시황제에게 생일 선물로 바이러스 완전 종식 그리고 모든 학교 전면 등교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었는데요. 이런 징크스 때문이었는지 일주일 앞당겨서 코로나의 전쟁을 승리를 선포했지만 이번에도 황제 생일날 베이징의 방역망이 뚫리면서 불길한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공교롭게 매년 그런 이벤트가 있었네요. 이번 베이징 사태에서는 그래도 지난 1월 우한 때와는 다르게 중국 정부가 좀 신속하게 반응을 하는 모습인데 이렇게 신속한 검사와 격리 조치를 내린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지금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천안문 광장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장소가 폐쇄가 되면서 베이징 시민들은 좀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식료품 사재기뿐만 아니라 자식들 같은 경우에는 돈 있는 부모들 같은 경우는 다른 도시로 대피를 시킨 상황이고요. 또 11일 날 첫 확진자가 우한을 방문한 적도 없는데 시청구에 근무하는 회사원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시청구 사람들이 많이 감염원이 됐습니다. 문제는 시청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최고의 집무실이 있는 지역이고 시진핑 국가주석뿐만 아니라 총리의 집무실도 있습니다. 거주지도 이 지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27개 행정부서 중에서 힘께나 쓴다는 부서들, 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같은 경우에도 이 지역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심장에 화살이 꽂힌 격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고요. 또 경기의 강화를 의미하는 황색 경고가 지금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아무래도 수도인 베이징에서 확산이 일어나다 보니까 좀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은데 하필이면 또 중국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이 베이징에서 코로나19 2차 확산이 일어나는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경제 활동이 지금 재개화되면서 공항이나 대중교통이 정상화되고 있고요. 또 상업시설 같은 경우에는 영업 재개로 인해서 보복성 소비뿐만 아니라 외출이 크게 늘면서 아주 사람들 간의 접촉이 상당히 빈번해 왔던 것입니다. 특히 신바디 시장 같은 경우에는 1988년도에 꽤 최근에 지어졌던 지역인데요. 1차 진원지인 우한의 환한 수산물 시장에 비해서 21배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축구장으로 이야기해서는 157개가 들어갈 수 있는 규모가 되고요. 또한 2,300만 베이징 시민의 위장 기능을 담당을 했습니다. 매일 베이징에 야채 1만 8천 톤,
과일 같은 경우에는 2만 톤, 돼지는 3,000마리, 양은 1,200마리, 그리고 소는 150마리, 수산물은 1,800톤을 공급하는 아시아 최대 소비 시장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아무래도 바이러스가 인간에 옮길 수 있는 숙주가 생존할 수도 있고요. 언제든 사람 간의 전염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붐비는 장소였다고 합니다. 네, 베이징이 단 며칠 만에 청정 지역에서 위험 지역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2차 대유행까지도 좀 경계를 해야 할까요? 네, 중국의 검역 당국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수입 연어를 처리하는 도마에서 검출이 됐지만 다른 식품이나 과일은 전혀 이상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당국들 같은 경우에는 수산물이 유럽 변종에 오염됐다고 의심하지만 외국 전문가들은 전혀 다른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연어는 폐가 없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 수가 없는 만큼 다른 냉동식품이나 외부에서 온 감염자가 전파했을 거로 보고 있는데요. 냉동식품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2, 3개월 정도 생존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걱정되는 점은 중국이 우한 코로나와 관련해서 사망자를 10분의 1 정도 축소를 했는데요. 이번에도 축소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알리바바의 위치 정보에 따르면은 이 지역에서 한 30만 정도가 이동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루 유동 인구만 5만 명 이상이었던 지역입니다. 또 다음 주 25일부터 28일까지는 단오절 황금 연휴에 들어가는 만큼 인구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집단 감염자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PCR 검사가 제대로 나와서 어느 정도 될지 예측이 되기 전까지는 앞으로 좀 상당한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고 중국 당국도 상당한 통제를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럼 중국에서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게 되면 중국 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네, 중국 경제가 재건하기 위해서 봉쇄령을 풀자마자 바로 2차 유행이 일어나 버렸는데요. 문제는 유럽의 흑사병, 스페인의 대독감 유행 때도 보면은 2차 유행이 1차나 3차보다 더 큰 인명 피해를 줘왔다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앞으로 2, 3일간이 고비인데요. 20만 명에 대한 PCR 검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감염력이 얼마나 강한지 밝혀질 것이고요. 또 감염자 수에 대한 대략적인 예측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면은 베이징에서 2차 대유행의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 침체 국면에 있었던 소비 같은 경우는 더 위축이 되고요. 더 큰 문제는 중국의 3대 공업 지역인 환발해 지역이 베이징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한이 기능이 정지되면서 공급망이 훼손이 됐는데 이것보다 더 큰 충격을 준다는 겁니다. 환발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나 금속, 기계, 엔진, 항공산업의 핵심 지역이고요. 중국 제조 2025와 관련해서 세계적인 ICT, 빅데이터, 5G, AI와 관련된 집단 거주촌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또 세계의 충격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 20%에 달하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7월 졸업 예정자인 대졸자들 같은 경우에는 874만 명이 실업자가 된다든지 파트타임 노동자로 남는다면은 앞으로 중국은 마이너스 성장에 그치지 않고 금융 시스템 불안이나 사회적 불안으로 이어질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때문에 IMF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2차 유행이 일어난다면은 올해 중국의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3.7%로 L자형 경기 회복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주는 경제적 충격은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럼 만약 코로나19의 2차 유행을 피할 수 없다면 저희가 어떤 대응책 준비해야 될지도 궁금하고요. 또 증시에서는 어떤 산업들이 반사 이익을 얻게 될까요? 네, 코로나 1차 유행 때는 아무래도 산문 개구리처럼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지만 2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대부분의 나라들이 정책 총동원령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병원 시설이나 백신, 의사, 간호사 같은 쪽에도 비상 사태를 대비해서 충분한 준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만큼 경제적 충격은 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만약에 감염이 장기화된다면 이런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실질 GDP 성장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뭐 질병은 뭐 인명에겐 큰 그 영향을 주겠지만 또 새로운 세상을 여는 촉매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같은 경우에는 난생 처음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바로 그 하이퍼 커넥티드 모든 것이 연결된 세상을 앞당겨 줄 가능성이 큽니다. 뭐 재택근무나 뭐 전자인증, 빅데이터, 온라인 교육, 원격 진료, 그리고 전자상거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회, 또 화상회의라는 디지털 사회로 일찍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5G 시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의 삶은 3G나 4G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빠르게 바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최악의 경우까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은데요. 만약 코로나 백신 개발이 늦어져서 스페인 독감처럼 장기화되면 세계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네, 지금 코로나 쇼크 같은 경우는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미중유의 그 위기이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할 때 아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미래 그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발생할 확률이 낮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도 그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세계는 14단계로 받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들 하고 있습니다. 미중의 G2 국가들 같은 경우는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대공황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 뒤에는 미중 간의 대결이 격화되면서 세계 각국이 이제는 각자 도생의 길을 동맹이 깨지는 이런 균열 상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 뒤에는 주식장 폭락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도산 러시가 일어날 것이고요. 이어서 세계 각국의 항공사들이 이제 그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서 국유화 작업을 들어가게 되고요. 앞으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회계 제도도 이제 바꿔야 되는 상황까지 도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 결제 시스템이 중단이 되고요. 금이나 백등 같은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최근 들어서 중국발 신용 부족 사태뿐만 아니라 중국 안에서도 폭동 기운들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고요. 또한 메뚜기가 해마다 발생을 하면서 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식량 위기도 찾아올 수가 있고요. 또 메뚜기 피해가 현재 동북 지역뿐만 아니라 윈난성으로 엄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식량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도쿄 올림픽과 같이 모든 스포츠 행사가 중지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북한도 급변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산유국의 디폴트라든지 정변 발생 문제 그리고 지역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면서 미군의 철수로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간다는 것은 상당히 주시장에는 악재가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세계에 미칠 영향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고요. 종목 이야기 바로 이어갑니다. 네, 이제 종목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투자연구소 주마태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과 관련한 종목 이야기 바로 들어볼게요. 네, 세 가지 종목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 변동이 참 큰 상황이거든요. 어제까지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하루에 50포인트 이상의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특히나 이제 코로나19 관련한 그런 임상 관련된 치료제 그리고 언택트 관련주로만 접근이 유효한 시장이니까
가급적이면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종목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셀리드가 되겠는데요. 셀리드는 항암 면역 치료 백신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동사는 2006년도에 서울대 약학대 연구실에서 설립된 바이오 벤처 기업인데요. 최대 주주인 서울대 약학대 강창률 교수가 2014년도부터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동사는 항암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플랫폼 기술 셀리백스를 보유하고 있지요. 이 기술을 활용해서 현재 5종의 항암 신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 자궁경부암 치료제는 임상 2회 이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1년도 조건부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백신의 원 목적은 예방이지만 치료 백신의 목적은 치료입니다. 우리 몸의 암세포가 특이적으로 갖고 있는 항원 결정기를 면역세포가 인식하도록 자극하고 암세포를 잡아먹도록 돕는 것이 항암 면역 백신의 양리 기전이라고 할 수 있죠. 키트루다, 옵티보, 여보이 등 면역 관문 억제제들, 또 키미아나 예스카다 등 카티 이런 약물이 좋은 임상 결과 더불어 시장을 장악하면서 면역을 기반으로 한 암 치료는 앞으로 10년 이상 동안 3세대 항암제로서 끊임없이 주목을 받게 될 텐데요. 동사가 갖고 있는 비백이라는 면역 치료 백신 플랫폼 기술은 수많은 약을 뽑아낼 수 있는 틀이라는 것인데요. 동사의 업력이 그리 오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꽤나 많은 파이프라인이 있는 것은 비백이라는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0년 14년도에 서울대로부터 이전을 받았는데요. 현재 5개 이상 파이프를 갖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플랫폼 테크놀로지의 힘이라고 할 수 있고요. 셀리드의 비백은 3세대 항암제인 항암 치료 백신을 뽑아낼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이기 때문에 기술적 가치가 다른 어떤 기업의 플랫폼보다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플랫폼 기술로 만들어진 비백은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암의 항원 결정기 유전자를 통째로 넣어주기 때문에 암의 다양한 항원 결정기에 대한 면역 반응을 유도하면서 면역력을 직관시키고 또 기존 항암 면역 백신이 갖고 있는 문제점인 긴 배양 시간과 비싼 치료 비용을 해결하고 효능이 높은 치료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지 상세포를 요하는 기존 치료제가 7에서 10일의 공정을 통해서 느리고 비싼 값을 공급하는 반면에 동사의 비백 플랫폼을 사용하는 치료제들은 모든 면역 세포들을 자극함으로써 백신 효과를 높일 뿐만 아니라 하루만 공정하면 여러 개 사용할 수 있는 약을 생산하여 공급되어 줄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최고 수준의 항암 치료 백신의 일반화가 현실에는 이 부분이 상업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동사는 5개의 유효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이중 임상적 등기가 가장 높은 비백신은 미국 판권이 네오 이뮨텍의 라이센스 아웃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오 이뮨텍은 제넥신의 자회사로서 항암 백신 관련하여 최고의 시장 평가를 받고 있는 회사이지요. 동사의 플랫폼 기술 가치와 또 후속 파이프라인의 값어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인식받는 날이 조만간 다가올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차트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현재 3만 원의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주가는 우상향하면서 오르고 있는 패턴입니다. 다른 그 항암 치료제 회사들에 비해서 저평가되었다 할 수 있는데요. 현재 3만 원에 머물고 있는 주가가 레벨업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목표가는 3만 5천 원, 손절가는 2만 6천 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유나이티드 제약이 되겠는데요. 동사는 이제 전문 치료제 의약품 업체죠. 국내 제약업계에서 계량신약 분야 최강자로 독보적인 위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계량신약은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약의 제형이나 용법 용량 등을 바꿔서 복용 편의성과 효과 등을 높인 약입니다. 하루 두세 번 먹는 알약을 연구개발을 통해서 하루 한 번만 먹어도 되도록 하거나 2가지 이상 성분을 합친 복합제가 대표적인 계량신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사는 2010년도부터 계량신약을 출시했고 이때 출시한 계량신약은 클란자 CR이라고 하는데요. 당시만 해도 국내에서는 계량신약 개념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는데 동사가 계량신약의 선구자 역할을 했고 현재까지 계량신약 7개를 내놨고요. 또 이외에도 개발 중인 라인업은 36종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매출 100억 원 이상이라 하는 100억 원 이상이라 할 수 있는 블록버스터급 계량신약도 나왔는데요. 항혈전제 실로스탄 CR과 위장관 운동기능 개선제 가스틴 CR이 대표적입니다. 실로스탄은 오리지널 약보다 두통 부작용이 적고 태블릿 제형으로 환자들이 먹기 쉬워서 인기를 끌었죠. 매출은 계속해서 증가 추세이고요. 또 해외 진출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아보메드의 항암제 2개 품목을 향후 5년간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은 데 이어서 자체 계량신약 클란자 CR로 러시아 시장에도 출시를 했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계량신약이 차지하는 비중을 앞으로 50%로 끌어올릴 계획을 갖고요. 현재는 20위권에 머물고 있지만 국내 10대 제약사로 도약할 목표를 가지고 꾸준하게 계량신약 분야에서 선도자로서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항바이러스제 리바비린이
코로나19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해서 이 부분에서도 기대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트의 흐름을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동사도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꾸준하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조정이 주어진다면은 2만 원 초반에서 매수가 가능할 텐데요. 한번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22,000원 정도에 머물고 있고요. 목표가는 26,000원으로 설정하고 손절가는 19,500원을 기억하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 말씀드리는데요. 세 번째 종목은 엔디포스입니다. 엔디포스는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용 양면 테이프, 윈도우 필름을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2010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휴대폰 부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제 양면 테이프 사업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및 건축물 등의 유리에 부착하여 선택적으로 광선을 특화하여 에너지 효율 및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윈도우 필름 이렇게 사업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12월 달에 바이오 기업인 큐어바이오의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큐어바이오는 김성훈 박사가 단장을 맡고 있는 바이오 컨버전스 연구단의 일부 물질들을 라이센스 인하여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죠. 큐어바이오의 대표 김성훈 박사는 ARS 단백질의 항암 및 각종 기능들을 세계 최초로 밝혀낸 한국 최고의 의과학자 중 한 명입니다. 큐어바이오는 해당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ARS 단백질을 펩타이드화하여 현재 신장암 치료제와 탈모 치료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동사의 자회사인 큐어바이오를 통한 미래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큐어바이오 대표 김성훈 박사가 또 차세대 폐암 억제제 개발에 성공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 부분에도 주목을 받고 있죠. 폐암의 원인이 되는 것을 분해할 수 있는 원리를 발견하고 이를 활용한 암 억제 물질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또 해당 연구 결과는 세계적 학술지인 네이처 케미컬 바이올로지 온라인판에 게재가 됐고요. 폐암 억제제는 분해를 유도하는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약물로 개발됐습니다. 연구진은 폐암 세포와 폐암 동물 모델을 통한 실험에서 항암 효능을 확인했는데요. 이번 연구 결과는 기존 표적 항암제 적용 범위를 넓히고 최근 많이 개발되고 있는 면역 항암제들과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면역 항암제, 폐암 치료제라는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엔디포스는 어떻게 보면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른 항암 면역 치료제를 기반으로 갖고 있는 주가의 흐름과는 다르게 지금 조정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3,400원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조정이 조금 더 나와서 3,300원과 3,200원 구간에 접어들면 적절한 매수 타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매수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3,300원 이하가 됐을 때 그때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4,500원, 손절가는 3,100원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엔디포스까지 세 종목 이야기 들어봤고요. 지난 시간 단기 접근 종목으로 하이로닉 알아봤었는데 결과 어땠나요? 하이로닉은 지난 금요일과 월요일 날 전체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 역시 동사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차트의 모습은 코스닥의 흐름, 그 차트와 거의 유사한 형태로 가고 있는데요. 코스닥 전체가 하락을 했던 금요일과 월요일에 동사도 하락을 하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그림을 그려가다가 이제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화수목 반등의 상황에서 주가가 조금씩 반등을 꾀하고 있으면은 그러나 정고점을 넘어서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단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 일정 부분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피부 미용에 대한 그러한 관련주이기 때문에 향후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만 단기적으로는 정리해서 다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적절한 저가 매수 기회는 4,000원 초반대라고 다시 매수가를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종목을 좀 단기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네, 단기 접근으로 추천하고 싶은 종목은 유나이티드 제약입니다. 계량신약의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주가는 우상향하면서 흘러가고 있는데 코로나19 치료제 리바비린이 효능이 기대가 되면서 앞으로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22,000원에 형성되는 가격도도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인데 만약에 전체 시장이 흔들려서 주가 조정이 주어진다면 2만 원 초반대가 굉장히 적절한 매수가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단계에는 비중을 좀 낮춰서 22,000원대에 일부 편입을 하고 2만 원 초반대의 기회가 된다면 비중 확대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단기 접근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태투자연구소 주마태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곧이어 마감 이후 60분의 승부가 계속됩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